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 실무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밝혔습니다. 비핵화 개선법을 놓고 양측이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 씨가 14건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화성 이외에 처제를 살해했던 충북 청주에서도 2건의 추가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풍 미탁이 예상보다 빨리 북상해 내일 밤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60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라도 전세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열된 곳에만 동별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내일 자정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올해만 벌써 7개째 태풍입니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북미 비핵화 협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오는 5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의 발전이 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가 이번 실무 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어떻게 찾게 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은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가 오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밝혔습니다. 실무 협상 개최 나흘 전 담화를 통해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합의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그러나 실무협상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무협상 하루 전날인 4일에는 예비 접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는 자신들은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으며 실무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달 9일 9월 실무협상을 제안하며 새로운 계산법을 촉구한 이후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가 요구 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은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시사했고 김계관 고문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는 서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실무협상에는 북한에서는 미국 통으로 알려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미국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각각 대표로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북미 간의 실무협상 합의 소식을 외신들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무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론 언급 뒤에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모든 약속에 대해서 동시 병행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언론들도 북미 실무협상 합의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미 실무협상 전망에 대해 낙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공격적 수사와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지렛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ABC 방송은 최 부상의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론을 언급한 뒤에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포럼에서 존 루드 미 국방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설명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큰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Tried to meet directly with Kim Jong-un, try to work not a small agreement, but a large agreement here to address this issue. 그러면서 미국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약속에 대해 동시 병행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범위와 이행 계획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그 상응 조치를 동시에 나란히 이행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지가 새 방법론의 윤곽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청와대 연결해서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병도 기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화가 나온 지 20여 분 만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실무 협상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또 이번 실무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가 20분 만에 입장을 냈다는 건 혹시 북한과 미국이 실무 협상에 합의했다는 걸 청와대가 혹시 미리 알고 있는 건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몇 명에게 물어봤는데 속 시원한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네, 앞선 보도에서는 실무 협상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청와대 쪽에서 언급된 게 있는지요? 네, 청와대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는 듯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협상 당사자도 아니고 무엇보다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예측해서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적정한 시점에 장소를 발표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청와대 이병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백한 범행은 모두 14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9건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모 씨가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가 자백한 살인 범행은 모두 14건입니다.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모두 9건인데 이보다 많은 범행이 이 씨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9건 전부를 인정했는지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로 형사와 프로파일러를 보내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군에서 제대한 1986년부터 처제 살인 사건으로 수감된 1994년까지 화성과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과 이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씨가 털어놓은 다른 범행은 화성과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9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초기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이 씨는 지난주부터 태도를 바꿔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그동안 범행을 부인해온 용의자 이 씨가 이렇게 자백한 배경에는 이 씨가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들이대자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알려진 3개의 사건 외에도 4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 씨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교도소를 찾아가 이 씨를 대면 조사한 경찰. 5차, 7차,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이 씨 것과 일치한다고 말해도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성 연쇄살인 4차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도 이 씨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경찰에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 결과를 이 씨에게 설명하고 대면 조사를 이어가자 이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결국 14건의 살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사건은 1986년 12월 14일 농수로에서 23살 여성 이모 씨를 스타킹으로 결박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입니다. 수법과 장소 등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당시 범행 장소는 이 씨가 살던 곳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자백했다는 살인범행 14건에 9차례의 화성 사건이 모두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 씨가 자백을 하기 시작했지만 신빙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객관성을 확인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건 태풍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진로가 조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초 모레 목요일 한반도 상륙이었는데 내일 자정쯤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 미탁은 중국 동해안에 있습니다. 태풍 현장과 가까운 중국 저장성 닝보에 KBS 취재팀이 도착해 있습니다. 네, 안영봉 특파원, 지금 뒤쪽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곳이 태풍 중심부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인가요? 네, 중국 저장성은 상하이 아래 중국 중동부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태풍 위험 반경 안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태풍 중심까지 거리는 90km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까지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중국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4단계 태풍 경보를 발령합니다. 지금 이곳은 시속 100km 이상 바람이 불 때 내려지는 최고위험 경보, 적색 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중국 기상청은 태풍 미탁이 내일 새벽 4시쯤 상하이 앞바다까지 북상한 뒤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예, 상황으로 보면 중국도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피해 집계가 우리와는 달라서 속속 집계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현재 알려진 중국 피해 상황은 알려진 게 있는지요? 네, 저장성 지역 매체에서 보도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태풍 피해 우려 지역 주민 8만 2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제, 항공편 결항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또 이곳 닝보 선착장에 2,700여 척, 저우산에 8,800여 척 등 선박 11,000여 척도 피항 중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이곳 닝보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강풍과 폭우가 아주 거셌는데요. 중국은 지난 8월 제9호 태풍 레끼마 때 6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최고 8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국경절 연휴 동안 미탁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태풍 현장에서 안영봉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올해 유독 가을 태풍이 잦아서 전남 서남해안 양식장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이 또 그쪽으로 상륙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다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흑산도에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손준수 기자, 주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어떻게들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흑산도는 아직까지 비교적 분위기는 잔잔한 편입니다. 윗줄기는 굵어졌다가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바람도 아직까지는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벌써부터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선박들도 모두 피항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처럼 흑산도 주민들은 오늘 하루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100길로 3시간. 흑산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인 양식장 시설물들을 꼼꼼히 살피며 고정줄을 조이고 또 조입니다. 지난 태풍으로 떠내려갔던 시설물들을 먼 바다까지 쫓아나가 어렵게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만에 3번씩이나 계속되는 태풍 소식이 야속하지만 어민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비를 그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많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지난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들은 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링링으로 부서진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샌드위치 판넬은 종이장이 찢어진 것처럼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로 등록돼 있지 않아 보상받기가 힘들고 폐기물 처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구멍난 지붕을 천막으로 덮고 줄을 동여매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날새감스럽죠. 저 뒤에 저거 날아가 버리고 저 지붕도 날아간데 지금 못 고쳤어. 태풍이 잇따라 닥치면서 관광객들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식당이나 민박집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예약돼 있던 손님들도 다 취소되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또 주말이 또 바로 있는데 그 손님들도 다 이 태풍 여파 때문에 안 올 것 같아서. 복구 작업을 해놓기 무섭게 닥쳐오는 가을 태풍 때문에 흑산도 주민들은
오늘 하루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태풍의 자세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태풍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예보로는 태풍이 타이완과 중국을 거치면서 세력이 약해진 채 느리게 북상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곧장 북진하면서 육지를 거치지 않고 위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륙 예상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내일 자정쯤 전남 해안 지역에 상륙하겠는데요. 개천절이 모레 새벽엔 광주, 아침에는 대구 부근을 지나 낮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고비가 되는 시점, 위험 시기를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지역별로 위험 시기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최대 고비를 맞겠고요. 중부지방도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내일 밤부터 비가 굵어져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태풍 위치는 우리와는 어찌됐건 상당히 멀리 있는 편인데 오늘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태풍의 영향 때문인가요? 네, 태풍 전면에 비구름이 발달해 있어서 일부 지역에는 이미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한때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 무렵 제주 동부 지역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10분 정도 쏟아진 우박에 여의도 면적만한 농경지의 작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태풍에서 멀어 보이는 동해안 쪽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1994년 태풍 세스가 비슷한 강도와 진로로 한반도에 상륙했는데요. 세스는 남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1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큰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삼척 등 동해안으로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태풍 미탁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주변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요. 태풍이 몰고 오는 더운 남동풍과 한반도 북동쪽에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동풍이 만나 백두대 간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세스 때보다 더 많은 최고 50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과거 사례와 비교해 드리는 건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붕괴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였지만 오늘도 화두는 여전히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야당은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몰아세웠고 여당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조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닷새 만에 다시 국회에 나온 조국 장관. 야당 질의는 역시 조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퇴진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은 장관 대신 귀하라는 호칭을 쓰고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중히 제가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당은 이게 대정부 질문 맞느냐라며 맞섰습니다. 야당은 여성 2명이 집에 있는데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한 건 과했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과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성 2명만 있는데 압수수색에서 과한 겁니까? 그 문제도 따져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언급했습니다. 저 가족을 위해서 그러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가 흔들릴까 봐, 무산될까 봐 걱정되셔서 전국에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 조국 공방 속에 돼지열병과 입시 개편 등 현안 질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검찰이 오늘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것으로 특수부의 대폭 축소, 파견 검사의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중단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피의 사실 공표와 공개 소환, 포토라인 등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검찰이 이렇게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더 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인 개혁 방안 마련 지시.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검찰이 개혁의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57명을 모두 복귀시키는 방안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 검사들을 형사부 업무 등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체 개혁안 마련과 함께 검찰이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자고 지시했습니다. 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범죄 처리에 우선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검사장급 검사들이 지원받아온 출퇴근 차량 운영도 오늘부터 당장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서 피의자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 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 수사 관행 실태를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를 1호 권고안으로 내놨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이번엔 검찰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그동안 정경심 교수 소환은 사실상 공개 소환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공개로 하겠다고요? 네, 오늘쯤에는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소환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통상의 소환 대상자처럼 출석하다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방침은 정 교수에게 편의를 제공하진 않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 공개하진 않겠지만 검찰청 1층 출입문으로 출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검찰은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고 사실상 비공개 소환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된 건 혹시 오늘 검찰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의 여파 때문은 아닌지 어떻게 이유를 들고 있나요, 검찰에서는? 네, 사실 검찰도 공개 소환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 교수의 건강 문제지만 기류가 좀 바뀐 건데요. 이번 수사에 대한 여권 등의 비난 여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도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신속한 조사가 우선이다. 이 소환을 공개하느냐 마냐의 문제로 조사가 미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침 아래 정 교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는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오늘 검찰에 기습 출석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들을 대신해서 나간 겁니다. 내 목을 칠하면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선 피의자를 대신해 나가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면서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남부지검에 기습 출석했습니다. 출석 2시간 전까지 최측근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선 격려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검찰의 전통이 그러면서 당 의원들에겐 출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폭력 사태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법적 부담이 덜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뜬금없는 출석, 검찰 겁박쇼라며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한국당 의원 20명 전원이 소환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데없이 대표가 기습, 기획, 출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법위에 군림하는 행위입니다. 바른미래당 등은 한국당의 검찰 출석을 촉구했고 정의당은 당 대표라도 피의자들을 대리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5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황 대표는 불법을 토대로 한 고소고발이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의심스런 자금 출처도 낱낱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예외를 두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9.13 대책으로 억눌렸던 투기 수요가 다시 꿈틀대는 겁니다. 정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파헤쳐 허위 계약과 편법 증여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부 차입금으로 구입한 30대, 36억 원짜리 서초구 아파트를 3억 2천만 원만 들여 구입한 40대 등 지난 2달간 1,200건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최근 집값이 들썩인 곳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불법 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했다면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개인 사업자는 물론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새로 적용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이끈 단지들을 선별해 기존 구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콕 집어 핀셋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할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61개 단지 6만 8천 가구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발 여론을 감안해 한발 후퇴한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시장에서는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정책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지금 2달도 안 돼서 정부가 정책을 바꾸잖아요. 시장에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통계 작성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하락이라고 선을 그으며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했지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4%, 통계 작성 사상 처음이라는데 사실 8월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져보면 마이너스였으니까 2달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도 마이너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아니라고 말합니다. 농산품과 기름 가격 하락 같은 공급 요인에 고교 무상교육 같은 정책 요인이 겹쳐진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한국은행은 41개 나라 3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뒷받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면 일본처럼 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절반 이상의 품목에서 내려야 하고 무엇보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당장은 아니라 해도 디플레이션으로 향하는 길목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국제 교역이 움츠러들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수출이 줄고 있고 내수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엔 생산 연령 인구까지 줄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더 내릴 것 같으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 매출이 타격받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물가가 디플레이션, 나아가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나 내수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부동산 거품은 억제하면서 물가 하락은 막아야 하고 그러면서 성장률은 끌어올려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오늘은 71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오랜 대구 공군기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우리 군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로 규정하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정부의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식에서는 최신 전투기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이 전투기 도입을 북한이 맹비난해온 바 있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공군기지에서 열렸습니다. 공군 창설 70주년을 고려한 것으로 영공 수호 의지가 담겼습니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최신의 전투기 F-35A 공개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삼각 편대를 이루며 대구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공중 전력 분열 행사에 석 대가 참여했고 한 대는 지상에 도열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공식 행사에서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 장비와 막강한 전령으로 무작한 우리 국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F-35A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8대가 도입됐습니다. 연말까지 5대가 더 들어오고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표적을 은밀히 선제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특히 두려워하는 전략무기입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침투할 수 있어 적의 지휘부 혹은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F-35A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F-35A 등 첨단 무기 도입은 남북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이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어이없는 무기 개발 사업을 짚고 가겠습여 K-11 복합 소총 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명품 무기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된 무기 900여 정이 무기고에 그대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명중률이 고작 6%, 치명적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에도 이 무기 개발 사업은 계속됐습니다. 사업 기간 19년 동안 들어간 예산이 1,100억 원 이상입니다. 감사원이 지난달에야 사업을 접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K-11 복합 소총 무기 개발 사업의 문제점,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첨단 미래 확인, K-11 복합형 소총, 숨어있는 적군을 제압하는 K-11은 은폐한 적을 제압하는 복합형 소총입니다. 머리 위에서 터진 유효 파편으로 표적을 공격하는 공중 폭발탄과 자동 소총을 결합한 겁니다. 실제 사격 성능은 어떨까? KBS가 입수한 5월 시험 사격 영상입니다. 500m 50번째 마감탄! 500m 거리에서 50발을 쏩니다. 임시 구조물이 표적인데 엉뚱한 지면에서 탄약이 터지고 이번엔 표적 앞 공중에서 역시나 명중과는 거리가 멉니다. 군 당국은 이날 시험 사격 결과를 비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로 나온 거라서 결과를 이제 오픈해드리는 게 조금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적과 탄착점을 입수해 하나씩 찍어보니 50발 중 유효탄은 단 3발, 명중률 6%였습니다. 군의 명중률 하한선인 50%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양산 1년 만인 2011년에도 명중률은 8.8%에 그쳤으나
국방부는 합격 처리했습니다. 2014년엔 청와대와 검찰까지 나서 문제 삼았지만 사업은 순항했습니다. 균열 5번, 폭발 2번, 원인미상 오작동 2번,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K11 개발로 12명이 훈장이나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K11 소총 문제를 알고도 덮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합참이 왜 덮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달에야 감사원은 K11 사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고 방사청은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K11 개발에는 지금까지 예산 1,149억이 들어갔고 사업이 계속되면 3천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렇게 수수료 수익에만 눈이 먼 은행은 손실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위험 상품을 팔았는데요. 이 높은 수수료를 챙기려 은행 지점 환경미화원에게까지 이런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60대 김모 씨는 우리은행 환경미화원입니다. 알고 지내던 은행 직원의 말에 40년간 모은 2억 원을 투자했다 9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 들어야지 모집을 안 하면 이걸 못 들어요. 독일이나 우리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이모님 원금 손실 없어요. 무리한 판매 뒤에는 수수료 수익이 있었습니다. 팔 때마다 DLF를 설계한 외국계 은행과 운용한 자산운용사, 판매한 증권사, 은행이 챙긴 수수료는 4.9%, 금융회사 몫이 고객에게 제시된 6개월 수익률 약 2%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원래 1년 만기였던 상품을 6개월로 쪼개 팔아 수수료를 2번 챙겼습니다. 손실 위험이 있다는 내부 경고 이후에도 우리은행은 수백억 원어치를 더 팔아 수수료를 받아갔습니다. 내부 통제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고위험 상품을 팔 때는 상품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거친 상품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는 심의위원들을 교체하고 찬성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원금 손실이 거의 없다는 자료를 고객들에게 배포해 투자 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일반 고객들을 투자자로 조작을 하면서까지 판매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조직적인 사기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은행은 사과문을 내고 앞으로 본점 승인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이 상품의 판매를 독려한 게 바로 본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 여부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수익에만 눈이 먼 행태는 건축 현장에도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체와 건축 현장에서의 패널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건축 현장에서 쓰이는 패널의 불량률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김포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화재, 지난해 인천 남동공단 화재. 원인은 달라도 불을 키운 건 샌드위치 패널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샌드위치 패널 판매 업체, 각종 패널이 쌓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체 3곳에서 무작위로 패널을 구입했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요구했더니 주기를 꺼려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걸 서류로 확인하지. 3곳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는 모두 적합 제품. 구입한 패널들을 가지고 공인기관에서 난연 시험을 해봤습니다. 3개 업체에서 구매한 샌드위치 패널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가열한 뒤에도 구멍이나 수축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육안으로도 쉽게 구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보고서. 제조업체와 건축 현장에서 패널을 수거해 검사를 했더니 부적합률이 각각 29%와 57%였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수거한 패널의 부적합 비율이 2배나 됐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자신은 안 걸린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조업체들이 일단 시험 성적을 받아놓은 뒤 불량 패널을 유통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적합한 그 제품의 유통 과정에 대한 그 효과적인 그 단속이 필요하고 제조에서부터 유통 과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설치된 건물의 화재 건수는 한 해 3,500여 건. 불량 패널이 버젓이 건축 현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페인트는 어떨까요? 시중에 팔리는 일부 페인트의 납 함량이 어린이 안전기준의 1,000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사들은 3년 전 페인트에 납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이들로 붐비는 놀이터. 이곳저곳 알록달록한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다 보니 칠이 벗겨진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랑 와서 그거 타고 이런 거 자주 타요. 한 환경단체가 유통 중인 페인트의 납 함량을 분석했습니다. 5대 페인트사 제품 18개 중 절반이 넘는 11개에서 납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인 90ppm을 넘는 제품도 5개에 달했고 4개는 기준치의 1,000배를 넘었습니다. KCC 페인트 1개, 강남 제비스코 2개, 삼화 페인트와 노루 페인트 각각 1개씩입니다. 노란색 제품이거나 붉은색 제품에서 10% 이상의 납이 들어있는 것으로 일부 제품들은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3년 전 납과 카드뮴 같은 유해 화학물질을 쓰지 않겠다고 환경부와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납은 아이들의 지능 발달이나 행동 이상을 유발할 수 있고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이 제품을 아우르는 안전기준 외에 페인트에 대한 별도의 납 함량 기준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도 유엔 환경기획이나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모든 제품에서 그렇게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유럽연합은 페인트의 납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해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부정 실태가 드러나 전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는데요. 사립 대학교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11년 동안 전국의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분석해봤더니 횡령이나 채용 비리와 같은 위법, 부당 행위로 339개 학교가 적발됐고 4,50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학교 재정, 즉 돈과 관련된 비리 적발 건수는 1,100여 건으로 금액은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립대학교에 만연한 재정비리 실태와 교육부 감사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를 유호윤, 정현욱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지난해 작성된 고려대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퇴직하는 교원 27명에게 기념품으로 1인당 순금 30돈을 지급했는데 규정의 2배입니다. 비용 1억 5천만 원도 모두 교비 회계 항목으로 처리됐습니다.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난해까지 총 1,800만 원에 달하는 보직 수당을 챙긴 교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엉뚱하게 지급된 보직 수당의 출처는 학생들에게 써야 하는 실험 실습비, 학생 지원비 등입니다. 심지어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3명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600만 원 넘게 결제했습니다. 고려대 측은 지적 사항에 대해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 있는 백제예술대에선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교직원과 학교 총장이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쓴 금액만 1억 5천만 원 이상. 학교는 또 배우자나 지인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상임이사에게 700만 원을 여비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해수 조치 다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반성을 하고 투명한 그 시스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써온 사학들의 민낯이 감사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대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수의 큰 대학들은 개교 이래 단 한 차례도 아직까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있을 정도로 이 감사 취약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학들은 지금도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외부 감사 도입 등이 담긴 감사 강화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이 중국의 건국 70주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보란 듯이 새로운 무기들을 처음 선보였고 타이완과 홍콩을 아우르는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오늘을 경사가 아닌 애도의 날이 돼야 한다면서 시위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홍콩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 군사 굴기라고 하죠. 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선다는 신형 무기들이 총 출동했군요. 네, 직접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이 외신 기자들은 특히 둥펑 미사일 부대가 대규모로 나선 것을 보고서 이것이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이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30분 이내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등장하자 일부 중국 취재진은 감동을 해서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번 행사로 대내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자평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내 행사로 치르겠다면서 외국 손님을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서한을 보내왔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길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는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홍콩과 타이완에 대해 일국양제와 평화 통일을 강조했고요.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도 참석해서 시진핑 체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의 김영준 기자. 반면 홍콩은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군요. 마치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듯 시위가 이어졌다고요. 네, 저는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히 충돌하는 시위 현장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경찰이 대거 투입 때 체류탄을 쏘며 시위대를 쫓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어느 때보다 양측 간의 격렬한 충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는 천안문 사태를 비롯해 지난 70년간 수많은 사람이 국가에 의해 희생됐기 때문에 국경절은 경사가 아닌 애도의 날이 돼야 한다며 오전부터 검은 옷을 입고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시위를 허가하지 않았고요. 길목 곳곳에서 경찰 6천여 명이 행진을 막아서면서 마치 시가전을 영상시키는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특히 경찰이 시위대에 5발의 실탄 경고 사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고 보도하는 등 시위대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시위대는 앞으로도 민주화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과 홍콩 두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경남 진주성과 남강에는 수만 개의 유등이 가을밤을 빛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한 진주 유등축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주아 기자, 뒤로 보이는 유등들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제가 선 이곳 진주성에는 보시는 것처럼 유등으로 둘러싸여서 밤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이곳 진주성 너머 남강 위에도 형형색색의 유등이 띄워져 있어서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쳤다 내렸다 하는 조금 궂은 날씨지만 축제장은 유등 사이에서 가을밤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조금 전 있었던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13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10m가 넘는 대형등 100여 개가 남강에 띄워졌고 도시 전체에 7만여 개의 유등이 낭만적인 밤 풍경을 자아냅니다. 올해는 진주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을 표현한 등과 등 48개를 연결해 차전 싸움을 표현한 곧싸움 등 이색 등이 선보이는데요. 축제 기간 남강에서 레이저빛을 밝히는 멀티미디어 쇼와 소망등 달기 등 체험 행사도 이어집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지난해부터 입장료가 무료로 바뀌었는데 강물이 부교는 통행료를 받습니다. 유등축제 기간에는 신인 예술인 경연대회와 시민 공연이 열리는 개천예술제와 국내 드라마 시상식도 진주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임시 주차장과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의 영향권을 드는 내일과 모레 유등축제가 임시 휴장하고 4일부터 다시 시작돼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성에서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네, 조금 전 진행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사립대학교 관련 비리와 관련된 소식 보도 지금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1년간 알림이에 공시된 사립대 재정비리 액수 총액은 3,700억여 원. 같은 기간 교육부 감사보고서상의 총액은 4,100억여 원입니다. 400억 원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이 감사 결과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공시하지 않은 대학이 어딘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했던 하루에 금액을 명시를 한 건지 아니면 처음 지적했을 때 그걸 공개한 건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 지적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이과학대학교는 2013년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 교비 1,100억여 원을 차병원의 인건비 등으로 전용해 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금액을 교비로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안 되는 걸 억지로 뭐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갚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국고지원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재정 비리를 저지른 대학도 있습니다. 극동대학교는 매년 90억여 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지만 적발된 회계부정 총액이 100억 원이 넘고 대구예술대학교도 재단 횡령과 회계부정 규모가 국고지원금의 3배가량 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로 되게 되는 데에는 이런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무성의한 자세 이런 것들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마다 사립대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는 7천억 원 안팎.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사학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해 300건의 신고를 받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정은득입니다. 네, 잠시 방송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